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혹시 작년 뷰민나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였죠. 뷰티풀 민트라이프 공연이 고향문화재단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때문에 갑자기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뷰민나 측은 추후에 아무런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고향문화재단 측은 변호사를 통해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죠. 그래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중입니다. 그 뷰민나가 다행히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뷰민나 측은 블로그 글을 통해서 뷰민나가 2015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여러 논란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날짜는 5월 2일에서 3일까지 양일간이고요. 장소는 올림픽공원입니다. 뷰민나 측은 블로그를 통해서 고향문화재단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글에 의하면 고향문화재단 측은 공연이 만약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오히려 흥행 실패로 더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오히려 고성만 오갔다고 하네요. 확실한 팩트는 고향문화재단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고 그로 인해서 뷰민나 측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걸 기본 전제로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얼른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악은 솔루션스의 무브먼트 듣겠습니다. 솔루션스는 박솔과 나루로 구성된 2인조 밴드인데요. 뷰민나를 주관하는 회사 마스터플랜 소속의 뮤지션입니다. 양치를 할 때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넥슨과 NC소프트의 경영권 논란, 배경과 파장은입니다. 국내 대표 게임 업체죠. 넥슨과 NC소프트 지금 경영권 분쟁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넥슨이 원래 NC소프트의 지분 한 14% 정도 사고 추가로 보유할 때까지도 전략적 투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경영 참여다라고 이제 투자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권에도 손을 대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 이 양대 산맥이 분쟁을 벌이게 되면은 온라인 게임 업계 자체가 들썩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게임 전문 웹진이죠. This is Game의 임상훈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넥슨의 NC소프트에 대한 경영 참여 공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말 걸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이게 좀 역사가 있는 건이어서요. 네. 역사를 좀 길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길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중요한 그러니까, 걸로. 예.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2012년에 두 회사가 같이 이제 미국에 있는 EA에 투자하기로 했었는데요. 사기로 그래서 했었죠.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었죠. 네. 그 이후에 사실은 원래 두 회사가 꿈꿨던 거는 EA를 같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였는데 이게 무산된 후에 그 뒤처리가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넥슨의 돈이 NC에 들어가 있는데 예. 그 원래 목적은 해외에 있는 회사를 이제 투자하는 거였는데 그게 무산이 됐고 그 상태로 2년 가까이 2년 이상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랬죠.
이거를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네. 이제 그거를 넥슨이 공식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2년에 들어올 때는 14점 몇 %를 샀다가요. 네네.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0.4% 정도 지분을 더 보유해서 15%가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추가 매입한 부분을 진짜로 경영권을 갖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당시에 NC소프트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원래 이제 2년 전에 샀을 때는 25만 원이 넘었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10만 원 초반대였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자로서 이제 넥슨 입장에서는 주가를 부양해야 될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함으로써 시그널을 시장에 줬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더 올라가는 추세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경영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그런 시그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나중에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임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거는 경영권 분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지금 이게 불거진 것은요? 이를테면 넥슨 재팬으로부터 NC에 들어간 돈이 약 8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어떻게든 해야 돼요. 이제 넥슨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그쪽에 묶여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장에서 그렇죠. 판다고 하면 예. NC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넥슨 입장에서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네네.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는 NC 측이나 김택진 사장이나 NC 측에서 이 지분을 다 사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넥슨이 추가 매수를 하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김택진 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시 더 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예. 세 번째 경우는 실제로 이사회나 이런 데 참여함으로써 경영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는 한 2번과 3번의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모든 언론에는 2번과 3번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NC와 넥슨의 회사 분위기라든지 그간의 사정에 대한 것들을 약간 간과한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3번 그림을 생각해보면 예. 이사회에 넥슨의 멤버가 들어간다고 쳤을 때 이 네. 회사가 잘 굴러갈 것인가. 게임업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회사는 잘 굴러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두 회사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그런가요? 매우 다르죠. 예.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된 순간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회사 내에서. 그렇죠. 이사회 멤버로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 주요 멤버들은 다 기존의 NC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인데 네. 어떤 방침 그게 잘 오퍼레이션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넥슨은 정말 그냥 8천억 투자했던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하고 싶어 할 텐데 그걸 네네. 그러면은 김택진 사장이 다시 또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요? 맞을 수도 있고요. 되사는 거가 예, 가능한데 되사는. 그러면 이거 또 이제 되사는 주체가 이게 네. 주식 시장에서 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크게 이렇게 빅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경우에 이를테면 제3의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3의 투자자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제3의 투자자가 나오더라도 김택진 사장이나 NC소프트에서 환영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네. 그럴 만한 플레이어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만한 돈을 갖고 있고 또 게임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있고 해야 될 테니까요. 이를테면 미국의 블리자드가 참여하겠다. 그럼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혹은 예. 중국의 텐센트가 만약에 진짜 관심이 있고 TJ 입장에서 그게 더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떤 기사 제목은 그래요. 넥슨의 김정주 회장하고 그 김택진 사장하고 썸을 타다가 결국은 뭐 깨졌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둘이 그러니까 뜻이 모아졌다가 EA라는 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뜻은 모아졌다가 결렬이 된 거는 맞는데요. 네. 둘의 사이가 뭐 틀어졌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경영권을 갖겠다든가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확신을 하시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두 분의 스타일은 많이 틀려요. 매우 회사도 다르죠. 다르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를테면 김택진 대표님은 김택진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초창기부터 회사의 대표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요. 네. 대형 타이틀을 중심으로 개발을 직접 관여하는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미래를 보면서 미래에 어떤 걸 해야 되나 이런 거에 훨씬 더 그러니까 개발 이슈에서 되게 관심이 있는 분이고요. 예. 반면에 김정주 대표 지금 NXN 회장께서는 이렇게 대표를 계속 바꿔가면서 실제로 뒤에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같은 거를 열심히 찾아가는 데 훨씬 더 특화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 정서도 좀 작은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새로운 좀 작은 게임들을 많이 만들고 다양한 시도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N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트리플 A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게임 단위를 크게 밀고 나가는 타입입니다. 네. 그 분위기는 많이 달라요. 근데 두 업체가 그 EA라는 미국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던 거 말고도요. 마비노기 2라는 그 게임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가 잘 안 됐던 경험도 있어서 이게 네네. 불편해지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큰 꿈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사실은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의기투합을 했는데 네. 그게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어찌됐든 최대주니까 양사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 네. 그게 원래 목표는 아니었지만 일단 그런 과정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작동이 안 됐죠. 왜냐하면 두 회사의 분위기나 업무 네. 방식, DNA 뭐 이게 너무 다르니까 네. 잘 굴러갈 리가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제 해소를 하고 싶은 게 넥슨의 생각이겠죠. 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22일 날인가 공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공시를 좀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NC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네네. 해서 이 경영 참여라는 공시를 안 했다가 23일 날 윤송희 그 부사장을 NC에서 사장으로 승진시켰잖아요. 네네. 이게 넥슨의 심기를 결정적으로 건드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넥슨의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전혀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넥슨의 임원 인사를 공식적- 어떻게 임원 인사를 어떻게 내가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김정주 회장이 그랬다고 하던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건 그 집안 사정이다 정도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의 추측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넥슨과 NC는 어떤 시나리오로 가게 될지 아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중에 그러면은 그 경영에도 넥슨이 참여하지 않을 걸로 보신다고 하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NC와의 어떤 공동의 그 길은 안 걸을 걸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김택진 사장이 넥슨이 사갔던 주식을 다시 사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 전부 사거나 아니면 일부를 사더라도 예,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현실적인 답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25만 원에 한 주당 25만 원에 사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주가가 그에 맞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일본 환율이 이를테면 50% 정도 떨어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환율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넥슨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쳤으니까 한 30% 네. 정도 이익을 본 상태예요. 예, 하지만 한국 원화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여전히 한 주당 4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프리미엄이 1%만 붙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뭐 굉장히 큰 액수가 예, 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지금 8천억 규모의 계약이었다고 치고 네, 10%의 프리미엄을 붙이더라도 800억 수준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이에요. 예, 프리미엄만으로, 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어느 수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걸 함부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네, 결국은 김택진 사장과 김정주 회장이 그의 핵심 스태프들 사이에서 만나서 예.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둘이 어쨌든 마쿠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네네. 대화를 하고 이 지분 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지 뭐 지금 한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넥슨의 NC소프트 적대적 M&A 뭐 경영권 분쟁 이건 아닐까요 정말?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사이는 괜찮아요? 그 넥슨 회장님하고 김택진 사장님하고는 자주 보고 얘기를 하는 사이인가요? 네. 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갈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마 갈등은 있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1%, 10%에 따라서 굉장히 큰 액수가 차이가 네. 나는 건이니까 예. 그거를 그냥 턱턱 받기는 어려운 건인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양사가 협력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네. 잘 작동이 안 됐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리하는 거를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거 몇 프로 하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 스태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게 게임업계의 두 고래가 이렇게 싸움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게임업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게임업계는 논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경영참여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네. 그럼 모르겠어요.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당장 4, 5년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NC나 넥슨은 굉장히 큰 회사고 네. 시장에서 상징적인 비중도 크고 실질적인 비중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 넥슨 멤버가 참여함으로써 하고 실제 경영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순간 예.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이제 대형 게임들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그게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실제로 게임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넥슨과 NC 간의 이 줄다리기 혹은 뭐 네네. 약간의 갈등 이거는 네네. 누구에게 더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네, 오늘 상한가를 쳤잖아요. 네, NC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넥슨이 주식을 되팔 때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일단 오늘 상한가 친 건 넥슨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경영권 분쟁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좀 다른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네. 이 업체 간의 갈등이 업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스이즈 게임의 임상훈 대표였습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우로 정렬 2588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그리고 경제 주치 오늘은 재무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이야기에서는요. 지금 연말정산 때문에 증세 논란 불거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왜 이건 건드리지 않느냐. 바로 주인공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어떻게 볼 것인지 짚어보겠고요. 재무 상담에서는 사교육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정말 심각하죠, 문제가. 샵의 0945번으로 아까 의견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수리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 5305님, 무상 수리 기간 너무 짧고요. 무상 범위도 좁습니다. 실제로 액정이 나갔는데 비용 듣고 그냥 테이프 붙여서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많습니다. 6418님, 얼마 전에 휴대전화 액정값이 자동차 앞유리 값보다 비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차 유리보다 강한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날 액정이 깨졌습니다. 차 유리값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바꾸게 됐는데 수리 비용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기는 합니다. 샵의 0945번으로 휴대폰 수리 비용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대기업 그들만의 뒷얘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연말정산 이게 정말 이 전국으로까지 번질 줄은 몰랐는데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데 혹시 곽 기자님은 연말정산 다 하셨어요? 예, 당연히 하죠. 네, 서류 이게 내고 검토해 보시니까 어떻게 돌려받으시나요? 더 내시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서류는 제가 띄었는데 네. 그 그 서류 내고 그 실제적인 작업은 저희 네. 저 집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예, 편하신데요.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 근데 연말정산 파문이 어쨌든 이 연말정산을 한다는 것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내게 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다라는 논란으로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죠. 그동안 예. 정부가 겉으로는 이제 증세 불가를 강조해왔잖아요. 증세는 없다고 했죠, 계속. 예, 증세 없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법인세 증세 이런 거를 이제 강력히 반대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서민들이나 중산층에 대해서 이 증세 결과를 가져오는 네. 그런 이중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것 같아요, 이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증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이중적인 태도. 네. 예, 그 정부 여당이 이제 일부 세액 공제를 늘리고 뭐 이를 소급 적용하는 어떤 대책을 서둘러 내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이 대책도 변칙적이다, 정보법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임기응변에 그칠 게 아니라 그동안 반기해온 어떤 근본 문제를 좀 다룰 때가 됐다. 그게 바로 이제 복지 세금 문제 아니겠어요? 네. 왜냐하면 증세 세금을 더 걷는 배경에는 재정 부족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그 문제 뒤에는 복지 확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복지를 줄이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금이 모자란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더 그렇죠. 근본적으로. 예. 근데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한테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런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네. 증세하고 복지 축소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부족한 복지 수준을 감안할 때 복지 축소는 시대 요구에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 네. 수요가 충족될 수 없는 정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은 선진국 중에서도 제일 적은 수준이거든요. 이 수치로 나온 게 많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2011년도 통계치만 보더라도 한국 정부 지출 중에서 이 사회보장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 돼요. 네. 근데 OECD 회원국의 평균이 한 36%거든요. 우리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복지 확대 이런 이제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가 이제 불가피하다는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또 선진국 비해 적다는 것도 이미 상식화돼 있잖아요. 네. 그죠? 한국의 한국의 경우에 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 흔히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2012년 기준으로 28% 정도예요, 지금. 예. 근데 OECD 국가들 평균은 35% 정도 되고, 이 복지 선진국들, 특히 뭐 덴마크 같은 데는 50%에 육박하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지금 과소복지, 복지도 작고 세금도 적은 상태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보면은요, 이번에 그 파동이 일 때 생각을 해보면은 복지 덜 받아도 좋으니까 당장의 세금을 덜 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가 적잖아라고 하는 좀 이중적인 모습들도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분에 대한 네. 좀 인식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 예, 그래도 예전보다는 내가 복지를 받으려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자꾸 이 개인들의 털만 뽑느냐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인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이 증세가 불가피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이제 증세하는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지금 법인세가 논란이 되는데 야당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네. 원상 회복 차원에서 어떤 법인세 증세를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원상복귀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정부 여당은 이제 대기업의 국제 경쟁을 내세워서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따져보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예요. 네. 지금. 최고 세율이. 근데 OECD 평균은 23.4%.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인상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상위 대기업의 경우에는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보면 명목세율 22%보다도 훨씬 낮아서 한 16, 17%밖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인상 반대 논거도 있어요, 또. 예. 뭐냐면 OECD가 지난 2000년도에 법인세율이 평균이 28%였어요. 네. 근데 아까 지금 현재는 23, 4%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내려온 거네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내려왔거든요. 예. 왜?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거예요, 거기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4%인데 이게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이에요. 그래요? 이것도 엄연한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법인세 인상 이하 요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차하기 때문에 예. 뭐라고 섣부르 판단하기는 사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증세 논의를 법인세에 국한시켜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곽 기자님 생각하시기에는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세금들이 있어요. 뭐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이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 부족한 세금들을 조금 늘려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문제도 있을 텐데 일단 네. 소득세 수준만 보면 네.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이에요. 예. 2012년 기준에 한국의 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거든요. 네. 근데 OECD 회원국 평균은 그 2배가 넘어요.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예, 일률적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민감한 저항이 그렇죠. 오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위 직접세에 비해서 이제 조심해야 될 측면인데 부가세요. 네. 이것도 한국이 낮은 편이거든요. 한국이 10%인데 OECD 평균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이 2000년 이후에 그 법인세는 내리면서 소비세를 인상한 그런 정책을 썼어요. 예.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일본도 최근 들어서 비슷한 이제 흐름을 보였는데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또. 예, 일본은 확실히 GDP 증가율이 떨어졌죠. 예. 예. 그래서 그 각각의 세금의 특성과 함께 그 나라 고유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볼 때는 네. 예. 개인적으로는 예. 이 소득세하고 법인세 인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늘리는 것보다는 주로 포인트가 예. 이 최고 세율이 지금 현재 과표 1억 5천만 원 이상에서 38%인데 네. 그 위에다 더 높은 누진 단계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좀 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죠. 네. 일반인들에게는 영향이 안 가지만 예. 법인도 마찬가지. 현행제 22% 최고세율인데 그 위에다가 누진 단계를 하나 더 둬서 뭐 매년 수조 원에서 수천억 원씩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내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네. 규모가 작고 이익도 적은 기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주장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증세라는 것이 불가피한 정말 세금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없애고 그런 게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인 복지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점도 참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곽 기자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 이제 그 복지 예산을 줄이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복지 수준을 감안할 때 이 선별복지가 차칫하면 복지 네. 축소로 변질되는 것은 진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일부에서는 또 무상복지라는 용어도 쓰는데 공짜 복지, 무상 복지. 예, 공짜복지. 근데 예.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네. 이거 보편복지를 공격하기엔 일종의 이제 말장난이라고 좀 보는데요. 네. 복지는 원래가 무상이에요. 유상이 없어요. 누가 복지를 돈으로 사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과정상으로는 세금을 내고 이제 사는 것처럼 되지만은 받을 때는 무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경계하면서도 네.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중산층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의 어떤 원칙, 그리고 예. 복지 확대 기조를 살려야 하지만 동의하는데 또 이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같은 세금을 쓰더라도 복지의 이 총합이 더 커지도록 하고 또 더 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복지의 손길을 미치도록 해서 복지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또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부담이 큰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거죠. 독일이 좋은 참고 사례인데요. 네. 독일이 2000년대 초반에도 유럽의 병자로 불릴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이 슈레더 총리가 비전 2010이라는 개혁안을 내놨는데 그 중에 예. 하나가 이 실업자가 재취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이후에 실업수당을 확 줄이는 내용이었어요. 예. 이를 통해서 장기 실업자가 이렇게 국가에만 의존하는 대신 재취업에 적극 나서도록 이 동기부여를 했는데 우리도 어떤 비슷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 지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도 더불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다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지 그렇습니다. 지출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정말 효율적인지 아닌지 분배를 다시 하고 할 필요는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근데 복지가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세금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지 저렇게 봐야 될지 입장마다 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기는 한데 법인세는 아까 얘기를 하다가 결론까지는 못 간 것 같은데 법인세는 그러면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야당은 원상복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여줬던 이 세율을 다시 높이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아까 곽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법인들도 누진을 둬서 구간을 하나 정도 더 두는 그런 그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조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어떤 원칙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 이 세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 특정 세모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특정 계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는 고통 분담을 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부담을 많이 하는 원칙이 필요한 거죠. 네. 많이 버는 기업이나 개인이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정부 당시에 상속세 폐지권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워렌 버핏 등 부자들이 반대했거든요. 왜? 예. 자본주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훼손시킨다는 이유였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멋있잖아요. 세금을 내죠. 예. 네. 또 이런 과정들, 마지막으로 네. 이런 과정들은 사회적 합의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요번처럼 그냥 앞뒤가 서로 모순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사회적 합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 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무 이슈 다루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대학생들의 학자금 얘기를 했었죠. 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정말 좀 어려운 대학생들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요즘은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4년 종합 실태조사,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가구당 교육비 월 82만 1,000원이 들어간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부모의 한 70% 정도는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자녀 교육비 이건 어떻게 써야지 될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구당 월 82만 1,000원. 이게 평균이잖아요. 네, 그렇죠.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실제 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한 2,000 가구 정도를 표본 조사를 했고, 네. 뭐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모님들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 교육비가 82만 1,000원인데 요거 좀 나눠보면 공교육비가 28만 8,000원, 네. 그다음에 사교육비가 5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조사를 2011년에 했습니다. 네. 그때보다 한 2만 1,000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 예. 공교육비는 한 4만 4,000원이 줄었어요. 근데 네. 사교육비는 한 6만 5천 원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단위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쓸 텐다는 생각이 자꾸 네. 드네요. 네. 예. 근데 가계 부담이 요즘 통신비 부담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네. 교육비 부담은 이것도 점점 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보니까 뭐 사교육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게 74% 정도로 나타나는데 네. 뭐 사교육 받는 가구만 집계해 보면 이 통계는 굉장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통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가구별로 소득 구간이 이제 조사한 걸 보니까 한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한 30%, 그다음에 300에서 한 500만 원이 한 43%, 예. 그다음에 이제 500만 원 이상이 한 27% 이렇게 집계를 했는데 네. 실제 뭐 지출하는 생활비가 보니까 한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73%가 넘는데 뭐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계산을 좀 해보면 월 한 82만 원이다 네. 그러면 생활비로 따지면 생활비의 27.3%가 교육비로 나간다.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나요? 네, 뭐 사실 이게 뭐 요즘 사교육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뭐 가구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혹시 교육비 지출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네, 뭐 소득과 교육비 지출과는 상관관계가 예.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고 가장 높은 10분위가 이제 사교육비가 16배. 16.6배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교육비 지출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예. 뭐 실제 이제 성적과 상관관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과는 어때요? 사교육비 지출이 많으면 성적 좋나요? 네,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성적이 더 좋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통계청에서 사교육비 조사하는 것도 보면 네. 성적 상위 10%가 하위 20%에 비해서 사교육비를 2배 이상 지출한다. 이 통계 이렇게 본 것 같네요.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이제 교육 격차와 연결이 되고 이게 또 예. 이후에 빈곤의 대물림과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력이 신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경제력이 좋은 경우에 네.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 격차 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공교육을 좀 활성화한다든지 네. 뭐 이런 방안들이 사실은 나와야겠죠. 네. 공교육 활성화 이거는 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예. 있었는데 부모의 소득과 아르바이트의 상관관계 이런 어떻게 것도 나오나요? 있더라고요. 근데 예. 요거는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다. 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요. 아르바이트 시간이 평균 한 6시간 23분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네. 뭐 6시간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법적으로 6시간까지 예. 아니 할 청소년이 수 있어요. 6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 공부는 그렇죠. 언제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대학생들 조사에서 보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낮은 그 시간당 급여 때문에 네. 결국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낮은 학업 성취도로 학자금 이어지는 대출을 못 받고. 그렇죠. 뭐 이런 예. 상황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어서 이게 뭐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계속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팀장님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굉장히 뭐 제 아이가 닥칠 미래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굉장히 화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비 부담이 워낙 높잖아요. 네, 사실 보니까 교육비 부담이 그 OECD 평균이 한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GDP 대비해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7.6%, 한 1.3% 정도 높은 상황인데 실제로 뭐 부담했을 때 민간이 이 중에서 36.8% 부담을 하고 정부는 한 63%만 부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등교육에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중등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한 그 0.9% GDP 대비 부담하고 OECD 평균 한 0.3% 정도 되는데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민간 부담이 1.9%입니다. OECD는 0.5% 차이가 확 나죠.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게 거의 이제 민간에 네. 예, 전가가 돼 있고 사실 고등학교 보면 요즘 뭐 특수학교들이라든지 그렇죠. 특목고, 예. 자사고 이런 데는 교육비 지출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학교들이 또 뭐 좋은 학교에 대학을 많이 보내고 진학하는 뭐 이런 것들이 예. 연결되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벌 테니 넌 공부만 해라. 라는 부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부모들은 거의 이제 다른 데 돈을 못 쓰고 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듀푸어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실제로 뭐 푸어에 대한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예. 이 에듀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대략 뭐 가구 수가 한 80만 가구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뭐 30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아, 에듀푸어 예, 가구가요? 에듀푸어 가구를 집계한 걸 보니까 네. 예, 그 정도가 되고 이게 이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한 13% 예. 정도 해당이 되고요. 이 가구들의 특성을 보면 사실 교육비 지출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출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가계부채 증가로 그렇죠. 나타나겠군요. 예. 그래서 통계를 보다 보니까 2013년 말 현재 그 교육비 관련 부채가 대략 한 30조 예. 정도 됩니다. 그게 네. 2012년에 대비해서 한 12%, 일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6% 정도인데 이거보다 2배 이상 넘고요. 그다음에 좀 비교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 기간에 전세자금 대출이 한 60조 정도 네.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여기에서 이 전세 대출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예. 곳으로 학군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죠. 뭐 집 결국은 놔두고. 네, 뭐 예. 좋은 학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 뭐 집을 구입하든지 전세로 가든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증가의 내용도 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그런 좀 것도 봐야 될 것 드네요.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답이 나올까 싶기는 한데요. 그럼 에듀푸어를 막자. 그리고 교육비도 잘 준비하자. 뭐 이러려면은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 없을까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네. 이 문제를 감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예. 다 시키니까 나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구조적으로 되고요. 풀어야 돼요. 예. 일단 구조적으로 딱 봤을 때 네. 교육비에 대해서는 착시 현상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착시 현상이라는 게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상대적으로 부모님들의 소득이 가장 높은 그렇죠. 시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좀 무리하더라도 지금 지출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 부모의 소득은 또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노후자금 뭐 이런 것들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비 지출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고요. 네. 무조건 지금 좀 무리하더라도 많이 시키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은 또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렇죠. 나도 예. 학원 가야 돼. 또 예,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사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저축비 마련하는 저축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저축하면 대부분 다 교육연금, 펀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네. 교육비 지출이 뭐 3년, 5년 뭐 이렇게 짧게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 소득도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상품은 조금 적게 가입을 하시고 네. 우선 저축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아이들과 합의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네. 따져보고요. 사실 부모님의 욕심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무엇이 적성에 맞는지를 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는 예. 무조건 공부를 시켜서 좋은 학교를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주는 게 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대화도 중요하고요.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부모가 똑바른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부모님 않을 원칙을 수가 가지고요. 있거든요. 네.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네. 함께 찾아주는 것. 그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네, 오늘 생생경제 여러분의 의견은 휴대전화 수리비에 대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2275님, 정말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설탕유리인데도 비싸기만 하고 이렇게 잘 깨져서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3928님, 해외에서 파는 삼성폰은 무상 수리 기간이 국내보다 길다고 하더군요. 보증기간 역차별인가요 하셨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 관람 티켓은요. 휴대전화 뒷자리 2275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올라오니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NS도 있습니다. 트위터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치시면요. 저희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